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는 코인 방송답지 않게 매크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매크로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물론 코인들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보다는 정말 이번 주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로 인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벤트 중에 일단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과거와 달리 올해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묻힌 감도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유동성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3시 무렵에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3시 반 무렵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켜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양적 긴축이 공식적으로 또 종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운용이 좀 완화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완화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지금은 종료나 침체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버블을 준비하고 걱정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기조라든지 통계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침체가 없을 때 3연속 금리 인하를 갔을 때의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아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나 S&P 500 기준으로는 통계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만 그냥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로 침체가 없을 때 갔다 6달 후에 항상 플러스였다. 항상 플러스. 그리고 평균 상승률도 이 지수가, 무거운 지수가 무려 13%가 올랐었다. 근데 지금요, 이미 두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3연속 금리 인하 중에 9월 인하했었고 10월 이번에 인하될 거고 12월까지는 금리 인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페이스대로 달려가고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나 침체 걱정이 아닌 버블을 준비할 시기다. 코인이 재미없고 특히 남들 갈 때 못 가고 있어도 계속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정말 이건 큰 이슈인데요. 정말 10월 30일 날 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빅 이벤트가 그들은 웃으며 악수할 수 있을까? 미국 정상회담이 이게 경주에서 있을지 부산에서 있을지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부산으로 옮겨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때 이제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저번 주말에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협상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벌써 확전은 피했다. 양측이 히토류랑 추가 관세를 서로 유예함으로써 특히 히토류는 한 1년 정도 유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유예에 합의를 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한 10년 전이었나요? 유행했던 손병호 게임 있잖아요. 너 손가락 하나 접어, 나 하나 접어.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오니까 미국이 100% 관세에서 하나씩 접고 있는 그래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갈등이 최근에 나왔지만 저는 이 날짜의 정답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겁을 준다고 하면서 히토류를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였나요? 알고 보니까 12월 1일부터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아침에 그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이거 아니다. 이거 겁주기용이다. 그렇게 좀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 때리려면 바로 때렸어야죠. 10월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10월 중순이었나요? 바로 때리지 않고 12월 1일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난 듯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너네 100% 맞아봐. 근데 11월 1일부터 하겠다. 지금 10월 중순인가 그랬는데 바로 때리지 않고 계속 11월에 할게, 12월에 할게. 이거는 조금 예정된 겁주기였고 하락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아직 이런 확정이 나오기 전에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중국도 아마 양보를 할 것 같고, 우리도 양보를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완화 발언을 또 했었었고요. 실제로 스캇 베센트가 합의의 전방위적인 프레임워크는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와 함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시진핑도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관측이고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코인이나 주식이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에펙 회의가 사실 너무 큽니다. 달려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또 부수적인 특히 지금 코스피도 신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10월 29일 날 참고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0월 30일 날 정말 많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에 10월 14일 무렵에 삼성 그 잠정 실적은 나왔었잖아요. 이때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실적을 확정을 시켜주고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좋았어요. 이런 걸 설명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10월 30일인데요. 젠슨왕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표들과 회동을 할 가능성이 30일자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MOU를 맺는다든지 계약을 성사한다든지 이런 빅딜이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겠죠.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는 좀 TMI, 작은 소식일 수는 있는데 10월 31일자가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발표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삼성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제 젠슨왕을 만나서 뭐 HBM을 계약을 맺었느니 MOU를 했느니 계약을 성사한 여부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할 거라고는 보지만 이 계약 성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전에 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들이 만날 것이다, 뭔가를 할 것이다. 기대감에 파는 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계약이 성사가 되고 지금 같은 버블 장세에서는요.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10만, 12, 11, 12, 13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기대감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좀 분할 매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거는 또 제가 뭐 그냥 주식 뭐 요새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일단 얼굴이 나왔다. 근데 심지어 환하게 웃고 있다. 적어도 코스피가 저점이거나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기보다는 매도 시기에 가깝다. 이걸 언제 팔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10월 30일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매그니피센트 7 해외 주식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들이 뭐 한국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모든 투자 자산에 전 세계 투자 자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M7 중에요. 5개가 무려 이번 주에 발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잘 나오면 전반적으로 나스닥, S&P 500이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좀 미국 위주의 날짜인 것 같아요. 좀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자,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미 연준 기준금리 결정 29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한국 시간으로 3시에 금리, 3시 반에 제롬 파월 기자회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실적도 있다. 그리고 10월 30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은행, 유럽은행에서도 정책금리 결정을 발표해요. 근데 참고로 제가 유럽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사실은 인플레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워낙 낮추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 달도 그렇고 12월까지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10월 30일 애플, 아마존 실적이 발표되고, 아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있고, 10월 31일 날은 경주 에펙 정상회의가 정식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들은 다 이전에 하는 거고요. 정상회의 개막을 하는데, 기조연설은 엔비디아 CEO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게 정말 큽니다. 이벤트 에펙에 걸려 있는 게 정말 너무 많아요.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 요것도 좀 중요한 게요. 지금 환율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뭐 선불로 해야 되냐, 후불, 뭐 분납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통화 스왑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수출주에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 주가 역시 될 것 같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1일 날 젠슨항의 기조연설 무슨 발표를 할 것인가? 삼성 창립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발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는 개별 코인보다는 매크로를 글로벌 행사들이나 매크로 이슈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주식만 미장, 국장, 금만 올라가고 코인은 왜 안 올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토보라더니 코인만 계속 떨어지고 안 가잖아. 국장에 남아있을 걸 괜히 코인으로 넘어와가지고 에이 미장 그냥 할 걸, 금 살 걸. 우리 지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은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제 기억에 이 10월 달에, 뭐 고점 기준으로 뭐 15%가 떨어졌네, 더 떨어졌네, 이런, 이 데이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월은 이게 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찍었을 땐 어느새 0.8%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초록색, 파란색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일단 옥토버 이 언덕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일주일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그때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이렇게 재미없을 때 10주 안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올해 말까지를 10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10주 안에 비트코인 20만 불까지 간다는, 지금 불과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만 불 충분히 간다는 분의 이제 근거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타이틀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월가의 영원한 강세론자 하면 그냥 통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참 부러운 정말 별명인데 이분이 2달 안에 비트코인이 환율로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거의 2.9억까지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이거 김치 프리미엄도 반영 안 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인터뷰는 한 일주일 전쯤에 더 펌프 팟캐스트라고 해서 앤서니 폼폴리아노라는 굉장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뭐 계시죠. 강세론자분 계신데 그분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올해 안에 비트코인의 베스트 데이는 4분기에 있을 것이다. 내년은 이제 가봐야 알아요. 아마 이분은 내년에도 더 오른다고 당연히 주장을 하실 거고. 아무튼 올해의 피크는 4분기에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연말까지 20만 불, 한 2.9억 원, 8억 9천, 뭐 한 600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5가지 정도 있었네요. 이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페드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완화까지도 갈 수 있다. 전반적으로 easing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금 미국 정부 아직도 셧다운 중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실제로 완화가 되고 있네요. 이분이 옛날에 한 일주일 전쯤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주식시장의 계절성 아시겠지만 뭐 업토보다 4분기는 항상 좋다. 뭐 계절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골드가 리밸런싱 될 것이다. 금값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최근 10년 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최근 10년 내 금이 오르고 나면 결국 뭐 한 180일 뒤에는 이 비트코인이 정점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당신은 충분히 아직도 불리시하지 않다. 좀 더 강세론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분이 정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 외에도요, 버블을 준비하자는 끝없는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만 좀 보여줘, 지겨워,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보여드리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유동성 그거 그만해. 글로벌 M2 그리고 금이 따라갈 것이다. 근데 뭐 이거 말고는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잖아요.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항상 금이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이 친구는 80일 뒤에 비트코인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 180일에서 길면 200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으면 한 뭐 넉넉 잡고 180일에서 200일 후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바닥에 와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은 한 80일 정도, 뭐 많으면 넉넉 잡고 100일 뒤에 비트코인이 따라갈 것이다. 근데 이 노란색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아래로 가서 횡보만 하고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뭐 80일이든 180일이든 따라잡을 것이다. 정말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어, 감사하게도 선목님이라는 님이 저희 오전 방송에 항상 댓글을 지표들을 이렇게 달아주고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저희가 정말 10번, 한 20번 얘기는 드린 것 같아요.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물론 실시간은 반영이 안 돼요. 항상 매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실시간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항상 이게 일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13년도 말에도 이 PMI 지수가 높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이었고 2017년 말에도 PMI 지수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정점이었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죠. 그러다가 21년 초에 우리 알트코인 불장 기억나시죠? PMI 지수가 정점 찍었을 때 역시 뭐 특히 알트코인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정점을 찍었었고 또 떨어지니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길게 횡보한 적이 없는데 결국은 얘가 60 이상으로는 근처로는 올라와야 비로소 이 사이클이 끝났네 마네를 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50 근처, 막 49 뭐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11월 초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와서 60 근처에 다다랐다. 그때는 뭐 그냥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본인이 매대 계획을 잘 좀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 4분기에 QT가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26년 1분기에 대형 은행들이 규제를 완화를 받을 것이다. 비율을 좀 조절받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무슨 CET1이나 뭐 RWA라고 위험 가중 자산을 더 많이 이제 살 수 있고 대출 여력을 가질 수 있다.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1분기에 초안이 나올 것이답니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SLR 규제와는 또 다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뭐 블룸버그나 CNBC나 세계 3대 사모펀드 회장님들 블랙스톤도 있고요. 칼라일도 있고 KKR도 있고 뭐 아폴로도 뭐 3대 4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가지아를 외치고 아직 유동성이 부족하다. 아니 정부 뭐 독일 정부 돈으로도 부족하다. 이거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된다. 연일 가지아를 외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파파 존스가 아니고 폴 튜드 존스가 지금은 1999년도 모먼트다. 닷컴 버블 직전이다. 계속 이런 소개를 해드렸었고 특히나 이게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것도 현물로 담보대출을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명확한 시그널인 거죠. 게다가 이거 연말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뭐 내년도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이 되니까 세계 거의 미국 1위 은행이어도 지금 연말까지 할 것이다. 굉장히 지금 급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구나. 버블의 초입으로 가고 있구나. 소개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나 이더리움을 계속 샀는데 왜 안 올라요? 왜 안 가? 이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요. 뭐 솔라나도 그렇고, 뭐 하이퍼리퀴드도 그렇고, DAT 기업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주로 사는 곳은요. OTC 거래, 즉 장외 거래입니다. 물론 거래소에서도 사겠지만 장외 거래로요. 그냥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장외 거래로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는 게 적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외 거래로 거래가 되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이제 현물이 바닥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들이 사면 뭐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나중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왜 샀는데 안 올라? OTC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JP모건의 담보대출을 보면서 하나 유사한 사건이 또 떠올랐는데요. 23년도 6월 달에 블랙락의 ETF 신청했을 때 막 서류 슬쩍 들이밀었을 때랑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더 큰 뉴스고요. 이때가 난이도가 더 높았습니다만 느낌은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청을 했다는데 이번 주말에 담보대출 했다고 막 떠들썩했었잖아요. 근데 코인은 재미가 없고 뭐 주식만 계속 오르고 있고 가격이 왜 이래 하면서 뭐 믿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 23년 6월 당시를 한번 보면요. 참 투자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3년도 6월 무렵이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코인을 이제 어, 제 돈을 많이 들여서 샀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3년도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기억도 납니다. 제가 새벽에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게리 겐슬러가 난을 일으켰어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를 하고 그때 뭐 에이다, 폴리건, 솔라나 뭐 증권이다 하면서 뭐 20몇 개 고소를 하고 난동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코인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이 떨어졌었고요. 또 요때가 미국의 디폴트 위기와도 겹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란하고 위험할 때 겐슬러가 난까지 일으키면서 굉장히 23년도 6월 달에 재미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쭉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는데 요때 이제 미약한 상승이 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이낸스, 특히 중국계 세력을 숙청한 이후로 그러니까 6월 6일에 난을 일으켰으니까 한 15일 정도 후에 6월 20, 뭐 한 2일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중국계를 숙청한 이후에 뭐 완전히 힘들게 한 이후로 블랙락이 쓱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블랙락은 ETF 신청하면 뭐 535개 중에 534개가 됐대. 99.8%래 무조건 된대 하면서 10년 묵은 이 비트코인이 승인이 될 것이다. 막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웬걸 오른 이후로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내리 떨어집니다. 내리 쭉 뭐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횡보를 하고 뭐 알트코인은 더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왜 이래? 6월에서 거의 10월까지 블랙락 별거 없잖아. 이거 신청해가지고 뭐가 뭐 좋은 거 없잖아 하면서 이때 정말 많이 또 나가 떨어졌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세력들은 결국 떨 사람들 다 떠니까 사실 이때가요, 굉장히 사기 좋았던, 제가 볼 때 22년도는 너무 많이 사긴 힘들었던 시기고, 요때가 거의 저는 막차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한 4,100만 원 정도 있다가 또 요때 계속 떨어지니까 한 3,400만 원쯤까지 한 7, 800만 원이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20%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횡보를 하니까 알트코인은 떨어지니까 다 나가 떨어졌지만 그 뒤로 정말 신나게 올라버렸죠. 뭐 비트코인이 24년 뭐 2월, 3월 1억 원을 찍고 막 3배, 뭐 심지어 4배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다 떨고 나니까 이제 계속 의심하세요. 나는 갑니다라고 하면서 급발진이 나왔었다. 그래서 저는 JP모건의 그 담보대출 사건이 사실 이런 것과도 조금 맞닿아 있다. 물론 이때가 훨씬 어렵고 더 기회가 크긴 했었다고 보입니다. 지금과는 상황은 좀 다르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매수기에 그만해, 지겨워, 그만 줘, 이거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을 모릅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돈만 엄청 날라가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판다인데,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5대5로 동등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싸게 사는 기간은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100분으로 본다면 98분이 매수 기간입니다. 싸게 사고 재미없고 뭐 리플 뭐 300원, 400원, 500원 3년 했었고요. 지난 3년도 500원, 600원, 700원 했었잖아요. 이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싸게 사는 기간 물론 좋은데 너무 긴 거예요. 이게 100분 중에 98분이니까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 비싸게 파는 구간은
끼케야 100분 중에 2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잡기도 어렵고 일단 이때 다 나가 떨어지니까 이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판다를 실제로 뭐 수행하는 분들은 2%도 안 되는 것 같다. 보통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렵고 저도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제가 한 1년 전부터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쌀 때 사서 이 비쌀 때 산 것도 100분 중에 2분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고요. 더 비싸게 파는 것도 100분 중에 2분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 중에 98분은 다른 거 하고 다른 데 난 열중하고 다른 자기 개발하고 뭐 돈 쓸 거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2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기회야. 나는 비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팔고 나갈래. 100분 중에 2분 안에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뭐 타고난 트레이더, 훈련된 트레이더가 아니면 이 짧은 기간에 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얘기 들으면 뭐 10만 원에 사서 나는 15만 원에 나갈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비록 비트코인은 싫어하셨지만 고 찰리 먼거의 잔소리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좀 미쳐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매수 기회는 정말 길고 조롱이 심한 반면에 매도 기회는요, 일단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고요. 또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고 뭐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길고 긴 매수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이번 강세장에 원하는 매도 물량만큼 원칙을 갖고 잘 파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